네, 반갑습니다. 김석 강사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좀 상황이 빨리 좋아져야 좀 현장에서 만나 뵙고 많은 얘기와 또 재미난 얘기와 알찬 얘기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건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현장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기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요. 귀농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농업 경영과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귀농인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 기술을 습득해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즘 시대에는 판매,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을 집약시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업 경영의 이외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농산물, 특히 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영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릴 때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영은 큰 조직이 하는 거다, 혹은 대기업이 하는 거다. 또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농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경영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이 크던 작건 상관없이 1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꼭 경영, 특히 마케팅은 해야 된다. 현대의 농업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경영과 마케팅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농산물을 잘 만들어내도 그렇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렇죠?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간은 아니고요. 또 긴 시간도 아니니까 경영의 이외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 소개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과 농산물 특히 직거래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주제는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대해 김석 강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저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농업 경영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죠. 농업의 경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흐름을 따라간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농업 경영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턱대고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업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농업을 접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귀농인들이 아직도 만나보면 농업을 잘못 이해하고 또 혹은 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농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귀농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또한 귀농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혹은 관련 기관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서 내 농장을 성장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농업의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올바른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그렇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도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향후에 어떠한 농업의 전략이나 경영의 방향을 잡으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로 알아보는 우리 농업의 현실. 자, 23%. 식량 자급률 23%라고 합니다. 아마 귀농하시는 분들은 식량 자급률을 잘 아마 안 들어보시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먹는 비율, 그렇죠? 그게 식량 자급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23%라고 합니다. 좀 제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세계 평균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세계 평균 식량 자급률은 101%라고 합니다. 굉장히 뒤져 있죠?
어찌 보면은 식량 안보라든가 식량 주권 차원에서는 그쵸 이미 식량의 주권을 뺏긴 것과 다름없다. 선진 농업국, 선도국에 비해서는 식량 자급률이 현저히 낮다. 예, 앞으로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7,000톤 per 킬로미터,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인데요. 농산물을 수입하는 양과 수입하는 거리의 합, 곱하기 합을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50톤의 농산물을 수입했고 거리는 20km다. 그러면 1,000톤 per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높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낮은 것이 좋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7,000톤 per 킬로미터의 푸드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농가, 선진 농업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은 700톤 per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3배. 어떤 거의 3배일까요? 40년 동안 쌀값 상승률 3배. 그렇죠? 비교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40년 동안 아파트는 84배, 최저임금은 12.4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짜장면도 9배, 그렇죠? 대학 등록금도 1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쌀값은 3배밖에 안 올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여건상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왜 쌀값이 3배밖에 안 올랐는지,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43%입니다. 예, 농산물 평균 유통마진 43%. 여러분들이 1,000원에 농사를 지으시고 1,000원에 유통에 넘기시면은 그 중에 430원, 43%가 유통마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험을 하시겠지만 아마 농업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농사는 풍년이 들어도 망하고 흉년이 들어도 망한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유통마진은 43%다. 어찌 보면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직거래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이 경영과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근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4.5%입니다. 높지는 않죠? 우리나라의 농가 수가 4.5%, 예, 전체 수의 4.5%, 5% 미만입니다. 전략적인 사업으로 국가가 끌고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다. 쉽지 않은 농가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농가 수가 차츰차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수를 보면은 2018년도 기준 231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1년에 약 15만에서 그렇죠. 20만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년 후년 정도 되면은 농업인 수가 200만이 안 되는 그런 시대도 곧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4,200만 원이죠. 예. 4,200만 원은 농가 평균 소득을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4,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월 평균 한 300만 원 되죠? 그럼 농사 지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농을 오래 하신 분은 다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하지만 알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가 평균 소득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값이 농가 평균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농업소득, 농업 외소득, 여러분 농업 이외에 나오는 소득이 있겠죠? 이전소득, 지원금, 보조금, 그리고 비경상소득, 퇴직금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등등등 있겠습니다. 이런 소득을 합산한 것이 4,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92만 원이 뭘까요? 1,292만 원이 비로소 농업의 순수한 소득이라고 합니다. 월 평균을 따지면 100만 원이 안 되겠죠? 사실 이 데이터는 2018년도 기준인데 2017년도 이전에는 1,000만 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어서는 농사만 지어서는 월 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익밖에 발생이 안 되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0배, 선진 농업국 농약 사용률보다 우리나라가 10배의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진국, 선진 농업국의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농업에 큰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두 번째는 협업. 이 두 가지가 선진 농업국들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발맞춤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아직까지도
선진 농업국에 비해 농약 사용률이 10배라는 어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작년이었죠.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작년 2019년 10월에 잠깐 이슈가 됐던 농업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WTO는 세계 무역기구죠.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전체 분야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는 그동안 세계 무역기구의 후진국,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작년 10월 달에 포기를 하게 되겠죠. WTO,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세 정책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어도 쌀값의 500% 이상의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이유는 WTO의 농업 분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작년 10월에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앞으로는 관세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70세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현재 농촌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초고령화 7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농업 경영의 이해 때 이 숫자로 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말씀드린 이유는 경영자로서 내 농장을 단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내 농장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의 형식을 알아야 된다. 이 현실에 맞게 맞는 대응책을 경영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여러분들이 많은 귀농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을 좀 직선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 숫자로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결과치를 보면은요, 이러한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산에만 의존한 농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만 하는 농업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어놨죠.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바뀐다기보다도 우리의 현실, 농업의 현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도 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도 같이 하는 복합성을 띠고 농장을 경영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농업의 현실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 농업은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우리가 미래 농업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농업을 준비할 때 앞으로 단기간 내에 농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농업을 봤을 때는 경영, 다시 말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힘과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특히 귀농인들은 앞으로 경영을 할지 아는 귀농인이 미래 농업에는 성공한다라는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왜 경영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농부와 농업인을 제가 한번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부, 농업인 같은 말 같죠? 또 다른 말 같기도 합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농부라고 치면은 이런 답변이 나와요.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다시요. 농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농업인을 검색을 해보면은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달라 보이겠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농부란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농사와 농업의 개념이 뭐냐? 아마 예전에 기억나실 텐데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이 세 가지를 더해서 하는 것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 다른 말로 하면은 융복합 산업이겠죠? 농부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1차, 2차, 3차에서 1차 생산에만 국한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농업인은 1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2차 가공, 3차 서비스 판매까지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농부는 1차 생산, 다시 말해서 경영이 아닌 생산에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된다면 농업인은 경영을 정착한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판매까지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경영의 중요성과 농부와 농업인의 약간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농부로 살아갈지 농업인으로 살아갈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에서 활동을 하고 여러 농업인을 만나보고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과 농업기관을 지도한 바에 따르면 향후에 돈이 되는 농업, 다시 말해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자세로서는 농부보다는 그렇죠. 농업인으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농업인으로서 경영을 할 줄 알아야 조금 더 미래 농업이 보장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는 만드는 사람, 농업인은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농부로 살아갈지 농업인으로 살아갈지는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농업인으로서 경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의 농업, 특히 미래 농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가장 빨리 타파하는 방법도 어찌 보면은 농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영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영 부분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고 또 접근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말씀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과 현실적인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은 돈이 되는 농업을 하자.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우리 농업이 돈이 안 됐다라는 걸 반증하겠죠? 그럼 과연 왜 우리 농업은 돈이 안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 농업은 그동안 그렇죠.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업. 다시 말해서 생산만 하는 농업에 국한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돈이 안 되는 농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데요. 농업은 생산이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정확한 목표를 이해한다면 단순히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 지인끼리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렇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생산만 하면은 팔리는 시대, 농사만 지면은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죠. 생산에만 의존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경영을 안 하고 생산만 해서 그 농산물이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생산의 시대는 끝났다. 판매 시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라 경영을 같이 하는 농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라 생산과 경영을 같이 하자. 그렇죠? 또 우리가 경영을 이해할 때요. 아마 경영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낯설지가 않을 텐데요. 경영을 하는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시간 동안 단순한 물건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경영에서는 효율성이 높냐? 그렇죠? 다양하고 많은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효율성이 높겠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 다시 말해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농업 경영은 그렇죠. 의미가 없다.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농업도 경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효율성이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경영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영 시스템으로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생산관리. 우리가 농업 경영에서 바라보는 가장 큰 지침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주먹구구식의 농업을 탈피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농업 경영체를 만들어라. 이런 농진청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도입해야 되고 또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나만의 농장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체계화시켜라. 예, 이런 것이 바로 농업 경영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생산관리, 두 번째가 재무회계, 세 번째가 노무인사, 그리고 네 번째가 현대의 농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경영의 틀에서는 꼭 네 가지를 그렇죠. 중요시하더라. 우리 농업도 이제는 경영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산관리, 재무회계, 노무인사, 마케팅, 특히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고 잘 파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큰 기업이나 큰 집단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농장을 경영하더라도 잘 만들고 잘 파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탐구하고 공부하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마음이 호감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4가지의 경영 활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경영을 배우고 당장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바로 기록을 하자. 그렇죠? 말로만 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록에 남기자. 제가 경험하는 농업인들은 참 기록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 결과 데이터가 없는 농업, 그 결과 주먹구구식의 농업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예, 안 되겠죠? 앞으로 귀농인들은 꼭 기록에 남기자. 그럼 왜 기록을 하냐? 측정 가능하고 전년도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를 경영에서는 비교해라. 비교한 값을 측정 값을 내라 라는 걸 요구하겠죠. 기록에 의해서 측정 가능하고 측정을 했으면은 그렇죠.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가져오는 개선점을 도출시켜라. 그 결과 실천에 옮겨 성과를 내는 것이 경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큰 2가지의 큰 프레임을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 기법 1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PDCA 사이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일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경영에서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 P, 플랜, 계획을 잡자.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부터다.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자. 자, 그럼 계획을 잡았으면은 D, 2개죠? 실행에 옮기자. 플랜, 계획을 잡고 실행에 옮기자. 세 번째 C는 체크. 무조건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자. 그것이 PDCA 사이클 법칙 세 번째 C, 체크라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체크했으면은, 점검했으면은 액션, 개선점을 끄집어내자. 왜 사이클 법칙이라고 할까요? PDCA가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는 보통 개선점을 가지고 바로 D, 실행에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행착오 실수라는 개념이겠죠. PDCA 사이클 법칙에 의해 개선점이 노출됐으면 어디로 가자? 다시 플랜, 계획으로 가자. 그래서 PDCA가 계속적으로 연결되면서 내 농장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시스템이 쌓이면서 노하우와 기반 지식이 쌓여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돈이 되는 농업, 다시 말하면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라 경영을 결합한 수익을 내는 돈을 내는 농업으로서 경영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경영의 이해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전체 큰 그림으로 보시고 경영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현식인식을 왜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의 큰 프레임을 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농산물 마케팅. 어찌 보면 농산물 마케팅의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고 어찌 말하면 고객이 직거래하는 농업인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앞으로도 직거래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에 어느 지역으로 이제 귀농을 하시게 되면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초창기에는 생산에만 의존한다. 생산 기술에만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생산에 집중하는 농업으로서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건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하면은 팔리겠지가 아니라 생산 과정부터 생산을 알아가는 과정을 마케팅으로 고객과 소통함으로써 생산품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팔릴 수 있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귀농인들이 알아야 될 마케팅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풍년이 들어도 망하고 흉년이 들어도 망하고 이건 현재 농업에서 있는 말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유통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산지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산지 가격이 내려가면은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성이나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게 우리 농업의 유통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하겠죠? 그렇죠? 유통 마진의 극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유통의 마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직거래가 아닌 기존 망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시겠다고 하면 유통의 마진은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예측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농업 분야에서 직거래는 어찌 보면 농업이 그 힘을 받고 성장 발전하는데 기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올바른 농산물 직거래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거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향후에 귀농인들이 농업 분야에서 내 농장을 잘 성공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직거래와 친환경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직거래와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거래, 친환경. 제가 소비자를 만나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내가 먹는 농산물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직거래하는 농업인과 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농산물 언제든지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선호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100세의 시대, 장수의 시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더라. 그러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단순히 많이 주는 가격이 싼 농산물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이 그렇죠. 담보가 되는 이러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성향이 높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직거래를 통해 내 농산물의 생산 과정, 판매 과정을 누구와 고객과 소통하는 직거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환경도 어찌 보면은 우리 농업의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큰 전략을 잡으시겠지만 직거래와 친환경은 꼭 염두에 두시고 농장 경영에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거래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유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이 된다. 나중에 경험을 하시겠지만 일반 관행농을 하시게 되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측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간 유통 상인이 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더라. 사실 경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르지가 않겠죠. 하지만 직거래를 하게 되면 생산부터 판매를 오롯이 농업인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농산물의 가격을 그렇죠 맞출 수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일반 소비자가와 더 높은 그렇죠 농산물 가격을 측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가격적인 면에서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강화된다. 사실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는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직접 농업인들이 경영을 통해 고객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 고객을 만나보면은 현실을 알게 되고 고객의 어려운 점을 알게 되고 시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더라. 어찌 보면 직거래에 강한 효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에 하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왜 드실까요? 어떠한 사고를 낸다, 사고가 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졌을 때,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드는 거겠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산물이 평균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가격이 형성되면은 사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농업에 대한 평균 가격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다.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팔릴 때도 있더라. 또한 잘 팔리거나 잘 안 팔릴 때 가격의 변동폭은 굉장히 심하더라. 그런 걸 잡아주는 것이 직거래다.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 반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그러한 시장에 내 농산물의 가격을 매김으로써 어찌 보면은 농업이 힘들어졌을 때 나만의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나에 대한 농업 경영, 농산물 판매의 줄을 놓지 않는다. 흐름을 이어간다. 라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직거래는 보험에 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으나 직거래를 함으로써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을 하시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못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농업기술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현재 농업인들의 직거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두들겨 보시고
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직거래를 어떻게 할까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생산이 일어난 후에 내 농산물을 고객에게 알린다. 요즘에 가장 빨리 알릴 수 있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저비용 고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방법. 그렇죠? 온라인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가 못하죠. 비대면, 온택트라는 말이 나왔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관계를 맺지 못하니 어디에서 맺는다? 그게 온택트, 온라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성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마 향후에는 온라인 마케팅, 다시 말하면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생산, 그 다음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향후에 각 지자체의 농업센터를 방문하게 되시면 정보화 농업인 이 비즈니스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그렇죠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는 기초 지식과 실천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주는 일련의 활동을 다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꼭 온라인 마케팅은 전제 직거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잡았다. 쉬운 말로 고객과 소통을 했다. 그럼 판매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 제일 먼저 고객과의 접점을 잡는 판매 형식이 바로 전화 주문, 전화 응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응대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요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를 함에 있어 전화 응대와 그렇죠? 전화 고객 대응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화 받는 방법, 향후에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고객과의 전화하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화 응대가 일어나면 세 번째, 정보 입력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어디에? 머릿속에 아닌 컴퓨터에 입력하자. 그렇죠? 머릿속에 입력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겠죠? 오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문서화 시켜서 그 고객의 각각의 특징, 성향 등을 관리만 해준다면 조금 더 고객의 서비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어디에? 컴퓨터에 입력하자. 네 번째, 이러한 고객이 발주를 했을 때 우리는 택배를 통해 발주를 넣습니다. 사실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택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죠? 어떠한 물건을 전날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문자나 전화를 통해 현재 어디에 와 있고 언제 가겠다라는 것을 소통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을 택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누가? 농업인이, 농장주가 직접 고객과 소통을 함으로써 고객의 근심거리, 다시 말하면 걱정거리를 없애드리고 또한 신뢰도를 높아가는 것도 굉장히 발주 관리에서는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직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물건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나와야 직거래는 끝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해피콜 서비스 있겠죠? 그냥 물건만, 농산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는지를 직접 전화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해준다면 조금 더 좋은 전략화를 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과의 소통 채널도 조금 더 늘려갈 수가 있더라. 그 결과 신뢰를 높이는 직거래가 형성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요. 전화주문부터 상품 배송까지 나만의 농장 시스템,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직거래의 승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농산물 소비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소비자는 단순히 결과를 보고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매하는, 내가 먹는 농산물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는 과정, 그렇죠? 과정을 궁금해하더라. 건강과 안전, 100세 시대, 장수의 시대, 삶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먹는 농산물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하는 과정을 궁금해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비 특성은 1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 판매, 융복합, 6차 산업을 함에 있어서 꼭 반영시켜야 되는 고객의 농산물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통해 내 농산물을 홍보하겠다. 그 블로그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어떠한 결과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는 과정, 농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한 과정, 이런 과정을 블로그에 콘텐츠로 담아내야 고객이 좋아요를 누르고 트래픽이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결과만 보여주는 공지사항, 나열하기 실의 홍보 방법은 더 이상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고객은 과정을 중요시하더라.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이상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농산물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첫 번째 농산물 소비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는데요. 현재의 우리 소비자는 농산물 소비에 있어서 조리하거나 먹기 편한 농산물을 선호하더라. 예전에는 조리하고 먹기 불편해도 좀 싼 농산물, 많이 주는 농산물, 그렇죠? 그런 농산물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조리하기 불편하거나 먹기 불편하면 구매하지 않더라. 단적인 예로 우리 국내에서 선호하는 과일 선호도 1등이 여러분들은 사과라고 알고 계실 텐데 1등은 딸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딸기를 선호하시죠? 그럼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와요. 맛있다가 아니라 먹기 편하니까. 그럼 이러한 소비의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껍질이 많은, 그렇죠? 무거운, 귀찮은 이러한 농산물보다는 단순히 먹기 편한 농산물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르는 주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수박을 안 삽니까?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농산물 하면은 맛하면 모양이 전통적인 농산물 소비였다면 향후에는 맛과 모양보다는, 그렇죠, 편리성, 그렇죠, 내가 먹는데 조리하거나 편하는 이러한 편리성을 따지고 농산물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씩 사기 쉽고 1인 가족이 많아짐으로써 대량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소포장으로 가야겠죠. 조금씩 사기 쉽고, 세 번째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가성비라고 그러죠. 단순히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가심비죠. 예, 가성비 다음 나온 것이 가심비입니다. 네 번째, 먹어서 몸에도 좋아야 되고, 다섯 번째,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가심비, 윤리적으로도 마음이 놓여야 되고, 아무리 제품이 좋고 아무리 농산물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나실 고객님들은 이러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 농장 환경, 내 농산물에 따라 이러한 고객의 농산물 구매 습성을 파악하여 가장 잘 맞는 접점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농산물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 소비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렇죠, 안전, 건강 등을 추구하며 나를 드러내는 선물과 감사를 표시하는 이런 용도로 농산물 소비를 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적인 먹는 농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농산물 구매로 변하고 있더라. 이런 추이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큰 농산물 소비 트렌드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는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생존하는 시대가 농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같이 하는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 농업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6가지로 농산물 트렌드를 간략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맛. 예전에는 직접 먹어보는 것이 맛이었다면 지금은 간접 경험을 더 중요시하더라. SNS, 블로그,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한다. 맛이라는 것이 직접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구매에 반영을 시키더라. 그렇죠? 두 번째, 안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더라. 세 번째, 건강. 밥이 보약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김에, 그렇죠, 건강도 챙긴다. 약식 동원.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이 얘기했겠죠. 약과 식품은 원리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약도 중요하지만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겠죠. 네 번째, 간편식.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더라.
여러분들 마트나 편의점을 가게 되면은요, 도시락 같은 부분이 굉장히 판매량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 판매를 하시겠다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분석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소비, 나를 위한 소비. 좀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가치 소비. 단순히 농업을 농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상품으로 보더라. 이러한 가치 소비를 추구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량, 1인 가구, 솔로 이코노미 등으로 간소함을 추구하는 구매 형식이 확산되고 있더라. 그래서 6가지는 어찌 보면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여러분들이 가공과 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6가지의 트렌드를 꼭 반영해야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은 농산물 마케팅에서 중요한 트렌드를 내 농산물에 반영함으로써 그렇죠. 마켓 시어를 늘리는, 판매량을 늘리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여다보셔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시대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도 경영과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야 된다. 연결이 되겠죠? 앞뒤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나옵니다. 안전, 건강 등을 중요시하는 소비가 확산되고 있더라. 그렇죠? 세 번째는 단순한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기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판매가 늘어나더라. 어찌로 보면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 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시의 농업으로 확산되고 있더라. 이러한 흐름에 그렇죠. 귀농인들, 농업인들도 발을 맞춰야 된다. 가장 빠른 길은 경영과 마케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일어났고요. 미래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서로 그렇죠. 공존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농업의 시장은 크게 2가지 시장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구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시장 A는 맛과 색깔, 모양을 중시하는 구매 기준의 시장이 있다는 반면에 다시 말하면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장도 공존할 것이다. 그렇죠?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맛과 색깔을 중요시하는 구매 기준으로 삼는 시장은 생산 방법이 공장화가 될 겁니다. 반면에 시장 B인 건강과 안전을 구매 기준으로 두는 시장은 공장화가 아닌 자연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이러한 시장 A, 맛과 색깔, 모양을 중시하고 공장화로 생산 방법이 가고 있는 시장 A는 그 형태가 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고 자연화를 추구하는 시장 B는 산업이 아닌 농업으로서 존재할 것이고 농업으로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방법도 이러한 맛과 색깔과 모양을 중요시하는 시장 A는 공판장 혹은 대형 마트 위주로 유통이 될 것이며 그와 반면에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장 B는 직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경영과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느 시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농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2가지 시장이 존재할 것이다.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재의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향후에는 아마도 시장 A보다는 그렇죠. 시장 B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 A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 분명히 공존할 겁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다. 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트렌드를 분석해보니 시장 B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어떠한 가치로 농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소비겠죠? 그래서 가치 소비는
단순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로 인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염두하고 소비하더라. 특히 농산물은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더라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과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은요, 어떠한 가치로 반영을 따라서 그 가치의 무게가 달라진다. 첫 번째, 생산적 가치로 본다면 분명히 농산물보다는 자동차가 조금 더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적 가치가 아닌 공익적 가치로 바라본다면 자동차보다는 농산물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형성되고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가치 소비의 시장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결국 이러한 트렌드 분석에 의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농산물이 어느 시장,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모양, 맛, 건강이었다면 향후에는 모양보다는 맛보다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농산물을 선호할 가망성이 많더라. 고객의 농산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더라. 이전에는 모양이 좋고 맛이 있는 농산물을 선호했다면 향후에는 그렇죠. 모양,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농산물이 좀 더 팔릴 가능성이 많더라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있고 맛이 있는 시장도 존재한다.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둠으로써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좀 숙제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고객의 선택은 많은 분야, 많은 다양성,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고객을 딸리 보고, 그리고 그러한 고객을 맞추는 고객 맞춤형 전략, 다시 말하면 경영과 마케팅에서 두루두루 하는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농산물 마케팅 전략 포인트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고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와 고객은 다른 분류겠죠? 소비자를 최초에 만나고 소비자가 단골, 다시 말하면은 고객이 되는 이 흐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만나는 소비자와 이를 단골, 다시 말하면은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마케팅 포인트 전략으로서는 컨셉팅, 그렇죠? 컨셉을 활용하는 컨셉팅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마케팅 전략으로서 마케팅 컨셉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보이시는 그림, 그렇죠? 올빼미일까요? 부엉이일까요?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턱이 둥글고 뿔이 없으면 올빼미요. 턱이 네모지고 뿔이 있으면 부엉이다 라고 만약에 고객에게 설명을 했다면 아마 고객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겠죠. 헷갈리겠죠. 기억도 안 나겠죠. 컨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셉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죠?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겠죠. 단순히 모양과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올빼미가 있더라. 근데 그 올빼미가 왜 울고 있지? 그럼 얘는 고객들은 올빼미로 인식을 합니다. 또한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부엉이가 있더라. 근데 그 부엉이가 왜 울고 있지? 라고 설명을 해준다면 고객들은 그렇죠. 올빼미가 아닌 부엉이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귀농인들이 알아야 될 농산물 마케팅 전략 중에 컨셉팅은 단순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농산물에 이야기를 입혀서 이야기로 설명해라. 누구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면은 마케팅에서는 컨셉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앞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죠. 고객의 욕구는 다양화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화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 농산물을 인지시키고 오랜 시간 기억에 남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 중에 컨셉팅을 활용하여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고객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오랜 동안 그렇죠. 구매가 일어나는 직거래가 일어나는 단순한 소비자에서 단골 고객이 되는 이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서 컨셉팅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과 마케팅, 우리 귀농인들이 겪어야 될 농업의 현실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경영과 마케팅 교육을 끊임없이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귀농인이 알아야 될 농업의 경영, 이해,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행복한 귀농하시고 귀농인이 되었을 때, 농업인이 되었을 때 오늘 강의가 여러분 농장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